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치주염에 대해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치주염. 그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치주염의 뜻은 치아 주위 조직에 염증이 생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앞자를 따서 치주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치주 조직은 그러니까 치아 주위의 조직인데 여러 가지 그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아를 나타내는 모식도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치아의 구조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겉에는 에나멜, 범낭질이에요. 범낭질. 치아 외부에서 그 치아를 감싸는 단단한 구조고요. 밑에 덴틴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상아질입니다. 상아질은 범낭질 밑에서 약간 무른 구조고요. 밑에 펄프라고 치수 조직이 있는데 이 치수 조직, 이 상아질 자체는 이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빗살무늬처럼 이렇게 쭉 있어요. 이게 상아질 내부에 치수 조직까지 미세하게 관들이 뽕뽕뽕뽕뽕 뚫려 있는데 이 관을 이제 상하세관이라고 부릅니다. 상하세관. 상아질에 있는 미세한 관이다. 그래서 되게 가는 관인데 상하세관으로 뚫려 있어서 어떤 이유에서건 충치가 생기거나 이가 깨지거나 해서 범낭질이 없어지고 상아질이 구강 내로 드러났을 때 외부의 자극이 이 상하세관을 통해서 치수를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리거나 이런 불편감이 느껴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치아 머리 부위에 해당되는 구조였고요. 오늘의 주제는 치주염이잖아요. 그래서 뿌리 쪽에 있는 그 치주 조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인 치주염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치주 조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잘 보시면 이 상아질이 이렇게 쭉 있고요. 그 주변에 노란색으로 이렇게 뿌리를 감싸고 있는 그림이 보이시죠? 이거는 영어로는 시멘툼, 우리말로는 백악질이라고 부릅니다. 뿌리에 있는 상아질 주변을 단단하게 감싸고 있는 구조고 백악질은 치주 조직으로 칩니다. 치아 주변 조직이란 얘기죠. 그래서 덴틴까지, 상아질까지는 치아인데 백악질은 치아 주변 구조로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여기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게 뼈예요. 뼈가 이렇게 있는데 백악질을 노란색 백악질하고 뼈 사이에 페리오돈탈 멤브레인, 어떤 데는 페리오돈탈 리가먼트라고 쓰기도 하는데 이거는 우리말로 치주 인대입니다. 이 인대는 왜 우리 발목이나 무릎 이런 관절 구조를 잡고 있는 근육 인대랑 똑같은 인대인데요. 이 치주 인대가 뼈하고 백악질 사이에서 치아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씹을 때 미세하게 이들이 조금씩 움직여요. 이 치주인대의 폭만큼. 그러면서 씹는 느낌이나 이를 통통통 치게 되면 뭔가가 날 두드리고 있거나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치주인대에서 그런 감각들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그 치주인대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 부분, 치주염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 노란 부분이 바로 뼈. 교과서에 나오는 말로는 치조골입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드렸던 시멘툼, 즉 백악질, 치주인대, 그리고 치조골, 그 외에 이 붉게 표시된 잇몸살, 잇몸, 이것도 교과서 용어로 치면 치은입니다. 치은과 백악질, 치주인대, 치조골까지 여기 그림상에서 보여지는 이 네 가지를 합쳐서 치주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치주 조직에 염증이 생긴 거를 치주염이다 라고 말한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치주염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에 이렇게 선을 그어서 여기는 뼈가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선을 그으면 여기는 잇몸 살이 있는 부분이고, 이 위로 이제 치아가 있어요. 근데 입안은 굉장히 균이 많아요. 균이 잔뜩 있고, 뼈 속은 무균 상태입니다. 뼈 안에 균이 있으면 그건 곧바로 염증이잖아요. 골수염. 큰일 나죠. 그래서 뼈 안에는 깨끗한 곳이고, 깨끗해야만 하는 곳이고, 죄송합니다. 그림이 지워졌네요. 뼈는 깨끗한 곳이고, 입안은 균이 득실득실한 곳인데, 이 치아라는 구조가 참 특이하게도 깨끗한 뼈에 뿌리를 담그고 있고, 머리는 균이 득실득실한 곳에 내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균들이 당연히 이런 틈새를 타고 파고들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잇몸 살이 그냥 잇몸 살은 아니고요. 일종의 굉장히 치아면에 딱 붙어서 단단한 방어막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과서에서는 제가 학생 때부터 수련회 때 그 단어 자체가 정말 이해가 안 됐었는데, 생물학적 폭경이라고 부르는, 아직도 이 단어는, 이게 영어로는 바이올로직 위스인데요. 바이올로직 위스. 이걸 그대로 번역해서 그냥 생물학적 폭경인데, 이 말 자체가 딱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균이 득실득실한 입 안의 균들이 정말 깨끗한 뼈 속으로 파고드는 것을 막아주는 장벽이 있다. 일단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울게요. 자, 장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강한 장벽과 또 약한 장벽이 있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여기는 치아면에 붙어 있긴 한데 약간 좀 덜 강하게 치아를 꽉 잡고 있고, 그 밑에 분홍색으로 그려놓은 여기가 좀 더 치아를 강하게 꽉 잡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각각 1mm씩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합해서 2mm의 이 장벽이 입안의 균이 깨끗한 뼈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그 장벽의 역할을 하고 있죠. 방어막.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생물학적 폭경, 이 2mm라는 것 때문에 이제 폭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어쨌거나 장벽, 이 방어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주염은 이제 어떻게 생기는지 아시겠죠? 저만 아나? 이게 어떤 이유에서건, 어떤 이유라고 하면 세균이겠죠, 결국엔. 세균에 의해서 이 장벽이 파괴되면, 이 장벽이 느슨해지고 균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생기면, 그때부터 균이 계속 내려오면 결국에 치아 주위에 백악질, 치주인대, 치조골에 염증을 계속 유발하고, 그러면 뼈는 염증이 생기면 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뼈가 점점점 녹고, 치아를 잡고 있는 뼈가 점점점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가 흔들흔들 하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로 치주염이다. 그리고 치주염의 원인은 세균 때문에 장벽이 파괴돼서 발생한다. 이러면은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세균은 결국에는 치석의 형태로 세균이 이제 생기게 되겠죠. 치석이 처음에는 이제 치아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림 자꾸 보니까 지루하시잖아요. 실제 입안의 사진을 보면서 다시 그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가 흔들린다는 불편감을 가지고 저희 치과에 오셨던 환자분이세요. 어금니 쪽에 제가 사진을 찍은 건데 보시면 잇몸이 이렇게 잇몸 높이가 있다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려면 여기도 이 정도 이렇게 가면 좋겠죠. 근데 잇몸이 좀 내려가 있고 뿌리가 이렇게 드러나 있으세요. 치주염이 결국엔 장벽이 파괴되고 이 이하고 잇몸 틈새 여기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으로 치석 같은 게 이렇게 이런데 음식물 같은 게 끼면 잘 안 빠지면 치석이 쌓이게 되고 치석이 점점점 떼어지지 않고 방치가 되면 잇몸 겉에 치석이 생겼다가 점점 밑으로 치석이 내려가서 이제 잇몸 속에도 치석이 생기게 돼요. 그 치석은 결국 균이 자랄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인 거고 치석이 제거되지 않았을 때 치석 내에 있는 균들이 계속 치조골을 파괴하면서 치주 조직을 파괴하면서 치주염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치주염의 원인은 뭐다? 치석이죠. 이거는 이제 학술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드렸습니다. 치주염의 원인이 100% 치석은 아니고 이제 다른 원인들도 조금씩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치과에 찾아주시는 분들의 거의 90% 가까이는 치석으로 인해서 그 입안에 치석이 쌓이고 그게 이제 제거가 되지 않은 채로 오랫동안 방치가 되면서 결국에 뼈가 녹고 하는 치주염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90% 정도의 치주염 환자들의 원인은 치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치주염의 치료는 뭐겠어요? 당연히 치석을 깨끗이 제거하는 거죠.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정말 내용이 간단한데요. 치주 조직에 대해서 처음에 설명을 드렸고, 치석은 왜 생기는 것이며, 치석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치주염이 진행되는 건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치주염의 가장 무서운 점이 첫 번째는 만성이라는 거고요. 이로 인해서 만성이란 얘기는 결국에는 증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치주염으로 인해서 치주골 파괴가 많이 진행돼도 이게 그냥 약간 컨디션 안 좋을 때 이가 들뜨는 느낌이 든다? 이 정도 증상만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심각하다라는 것을 캐치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잇몸이 자꾸 붓고 이가 약간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때라도 치과에 와서 이제 치료를 하면 또 좋았을 텐데 요즘에 또 인사돌이니 이가탄이니 이런 약들이 나오니까 이걸 먹으면서 인사돌 먹었더니 좀 괜찮아지던데요 라면서 증상은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치주염의 근본 원인이라고 말씀드렸던 치석이 입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니까 결국 이제 병을 더 키운 상태로 인사들 먹고 하다가도 이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치과에 왔을 때 이거는 도저히 뼈가 많이 녹아서 살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이제 저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나는 괜찮다가 치과에 가서 이제 약간 이상해서 갔는데 대뜸 치과 의사라는 사람이 와서 이거 못 살릴 것 같은데요, 빼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그래서 전국의 치과 의사들이 욕 아닌 욕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건 그냥 웃자고 말씀드린 거고요. 결국 치주염을 방치하면 안 된다. 정기적으로 잘 체크해서 관리할 수 있을 때 충분히 관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진을 바꿔봤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일단 좀 지저분하죠. 아래 앞니 쪽에 혀 쪽에서 바라본 모습인데요. 저희가 이제 스케일링 하기 전에 찍었던 사진이고요. 이렇게 노랗게 검게 붙어 있는 것들이 다 치석입니다. 보기에는 안 좋아 보이지만 이렇게 잇몸 위에 있는 치석들은 떼어내면 또 금방 아물고 잇몸 건강도 좋아집니다. 문제는 잇몸 속에 안 보이는 숨어있는 치석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제때 제거해주지 않으면
계속 치조골 파괴를 유발하면서 이가 흔들리게 되고 이를 침미한 경우에는 이를 빼야 되는 상황까지 만드는 아주 무서운 치석이겠지. 잇몸 속에 숨어있는 치석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해주면서 치석 제거를 꾸준히 해주시는 게 치주염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길이다. 스케일링 이후의 모습입니다. 잇몸이 좀 부어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피도 좀 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대개 1에서 2주 정도면 깨끗하게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링 뿐만 아니라 잇몸 속에 치석이 있다면 잇몸 치료까지 병행을 해가지고 치아 주변 조직의 치석을 깨끗이 제거해서 치주 조직의 건강을 다시 회복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얼마 전에 오셨던 분 엑스레이인데요. 잘 보시면 이제 문제가 여러 군데 있는데 제일 큰 부분이 이 오른쪽 위입니다. 엑스레이는 참고로 저희가 파노라마 이런 엑스레이를 파노라마 엑스레이라고 하는데 파노라마 사진을 찍을 때 정면을 바라보면서 찍기 때문에 실제 환자분의 여기 이쪽이 그림에서는 왼쪽이지만 이쪽이 오른쪽이고요. 이쪽이 왼쪽에 좌우가 바뀌어서 찍히게 됩니다. 오른쪽 위에 끝에서 두 번째 일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표시하는 게 치아 주변의 뼈의 높이예요. 보시면 다른 데도 뭐 이런 데도 좀 내려가 있긴 한데 여기는 꽤 많이 이렇게 내려가 있잖아요. 뿌리가 이렇게 있는데 뿌리를 잡고 있는 뼈가 거의 없어요. 원래는 한 이 정도는 있어주면 좋겠는데 특히 국한적으로 여기에 치석이 잔뜩 쌓여서 뼈가 이렇게 뿌리 끝까지 녹아있는 경우였습니다. 이분은 이제 많이 흔들려서 환자분 본인께서도 이 내이는 이거 도저히 안 되겠구나 라고 인지한 상태에서 오셨었는데요. 이런 경우는 참 안타깝죠. 이렇게 되기 전에 치석도 잘 깨끗이 제거하면서 관리를 좀 해주셨다면 소중한 자기 치아를 좀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그렇고 왼쪽 아래 보시면 이가 꺼멓게 이렇게 뻥 뚫려 있죠. 원래 이제 어금니하고 사랑니가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보시면 위에 이제 물리는 이가 없다 보니까 이쪽은 씹을 때 씹는 뭐 기능을 전혀 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냥 음식물만 자꾸 끼다 보니까 이가 잔뜩 썩었어요. 그림을 지우고 다시 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많이 썩어가지고 여기도 이제 이가 거의 다 없어져서 이를 빼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가 만약에 없다면 제때 해놓는 것도 중요한 것이 뭐 예전에 그림 같은 거 보면 이가 빠지면 뭐 옆에 이가 쓰러지고 윗니가 내려오고 교합이 망가져요. 뭐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죠. 그럼 교합이 망가지는 건 큰일이니까. 하지만 이게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끼리 계속 맞물리잖아요. 맞물리고 뭐 맨날 캐러멜 이런 끈적끈적한 것만 드시는 게 아니라 뭐 상추도 드시고 야채도 드시고 샐러드 같은 것도 드시고 할 테니까 그런 수분이 많은 야채 같은 걸 씹다 보면 그런 것들이 그 자체로 이를 닦아내는 기능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끼리 맞물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이가 맞물리는 이가 없어서 따로 떨어져 있는 이들은 식사하게 되면 이런 데 음식물이 고이게 되고 빠져나오질 않기 때문에 더 이제 충치가 잘 생기는 경우를 봅니다. 이건 여담이었고요. 어쨌건 이렇게 이제 뼈가 녹는 이유는 결국에는 치석, 그 중에서도 잇몸 아래 치석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뼈가 녹는다. 치료는 주기적인 치석 제거가 필요하다. 결국 치주염의 치료는 스케일링과 치근 할텍술이라고 부르는 그 손으로 치석을 깨끗이 제거하는 이런 치료들이 필요한데 그 스케일링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거의 저희 치과에서도 오시는 분 보시면 열에 한 6, 7분 스케일링이라고 하면은 막 몸서리를 치시고 나는 그거 하고서 이가 더 망가졌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오해 아닌 오해고요. 스케일링을 해서 치석을 잘 떼어내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또 지루하시니까 다음에 다시 준비해서 그
치주 치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치아 주변에 그 치주염에 대해서 왜 생기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드려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가 상실됐을 때, 치주염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가 상실됐을 때 임플란트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임플란트는 마찬가지로 임플란트도 뼈에서 균이 많은 입안까지 올라오는 구조인데 임플란트 주위에는 과연 치주염,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기지 않느냐. 임플란트도 당연히 생기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치아보다 더 약한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전에 치주염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다가 결국엔 도저히 안 돼서 이를 몇 개를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로 시술을 진행하셨던 환자분이 계신데 그분 사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 주위염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정리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보시면 이런데 뼈가 이렇게 깊이 좀 녹아 있었어요. 위에도 뼈가 이런 식으로 녹아 있고 왼쪽 아래도 뼈 뿌리 하나는 이렇게 다 내려갈 정도로 뼈가 녹아서 다른 부위들도 뼈가 전반적으로 좀 녹아있는 상태였는데 어금니 쪽이 특히 심하신 분이라 잇몸 치료하고 유지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를 빼고 임플란트를 심어서 진행을 하셨던 케이스입니다. 치료 끝나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엑스레이 찍었었는데 그 임플란트 주변은 다행히 이제 관리를 잘 하셔서 뼈도 잘 유지되고 있고요. 기능도 좋고 잘 쓰고 계십니다. 그러면 임플란트 주위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임플란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오늘의 그 동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임플란트와 자연치아의 그 모식도입니다. 뭐 영어는 그냥 안 보셔도 되시고요. 제가 한글로 예쁘게 잘 다시 설명드릴게요. 임플란트는 이제 그 픽스처라고 하는 영어로 픽스처, 한국말로는 고정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교과서가 다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오히려 한글로 뭐라고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이 한글 번역판들이 다 일본에서 들어온 게 많아가지고 일본 애들이 일부 자기네식 한자로 번역한 거를 그대로 이제 우리가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잇몸도 예를 들어 영어로 쓰면 그냥 검인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들어오면 그냥 차라리 잇몸이라고 하면 좋을 텐데 치은이라는 굉장히 이 은자 한자는 저도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근데 치은이라는 괴상한 단어가 됐고 어쨌거나 이거 여담이었고요. 픽스처를 심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어버트먼트라고 불리우는 그 중간 구조물을 연결하고 그 위에 이제 치아를 올리는 구조입니다. 근데 임플란트도 치아와 마찬가지로 뼈에서 잇몸을 뚫고 올라오잖아요. 아까 치아는 제가 여기 잇몸 살이 방어막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방어막 중에서 약한 방어막 위에 1mm, 강한 방어막 밑에 1mm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강한 방어막은 왜 강한 방어막이냐면 이 섬유 조직들이 아까 치아의 뿌리에 상아질 옆에 백악질이라고 있었는데 그 백악질에 이 치주인대에 섬유들이 파고 들어가 있어서 꽉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간하면은 이게 잘 뚫리지가 않는데요. 이게 뚫릴 정도면 그러니까 치석이 꽤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됐을 때 이런 구조가 이제 염증으로 인해서 뚫리게 되고 이게 한번 무너지면 급속도로 이제 무너지기 때문에 이 방어막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치아의 강한 방어막 1mm는 이 여기 영어로 잠깐 파이버라고 나왔는데 지워볼까요? 파이버가 이제 섬유인데 이 섬유가 백악질까지 뚫고 들어가서 굉장히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데 임플란트는 재질 자체가 티타늄이라고 불리는 금속입니다. 그 금속에 섬유가 파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자연치아 주변에 그 강한 우리 방어막 1mm와 약한 방어막 1mm 합해서 2mm라면 임플란트 주변은
이 방어막을 형성하기가 자연치아보다 더 불리해요. 즉, 입안의 세균들이 임플란트를 타고 뼈로 들어가기가 자연치아보다 더 쉽습니다. 임플란트도 방어막이, 그래서 이제 잇몸 살로 강하게 결합하지는 않고, 쉽게 말하면 치아에 있던 약한 방어막이 한 3mm 정도 치아를, 임플란트 주변을 잇몸이 감싸서 방어막을 형성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텐데, 아무래도 방어막이 약하다 보니까 두께도 더 두꺼워야 되고, 치아에 붙어 있는 것보다 강도도 훨씬 약하기 때문에 임플란트에도 주위염이 생길 수가 있고, 최근 들어서 임플란트가 이제 시술이 굉장히 최근 10년 동안 많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요즘에는 이제 임플란트 주위염이랄지, 임플란트 보철, 임플란트 수복과 관련한 그런 부작용들이 이제 조금씩이 아니라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주변에도 보시면 뭐 임플란트 했는데 잘 쓰다가 갑자기 뭐 뼈가 내려가서 임플란트를 뺐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쨌거나 임플란트는 이제 만능처럼 여겨졌었는데 그렇지는 않고, 자연치아와 비교했을 때 오히려 약간 더 취약한 구조고, 그래서 더욱더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결국 오늘의 핵심은 관리, 주기적인 관리, 치석을 잘 떼어내고 잇몸 염증을 잘 컨트롤하는 주기적인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 이 부분을 다시 강조드리면서, 오늘은 제가 사설이 길었는지 영상이 좀 많이 길어졌어요. 지루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이상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